총선이 99일, 이제 100일도 안 남은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했습니다. 올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계는 어디로 가는지 김종대 정의당 비대위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신년 덕담. 어제 네. 저기 첫날 새해 첫날 네. 이렇게 그 경마장 인근에 차를 타고 가다가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그런데 그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까치는 없고 까마귀 떼가 온통 뒤덮더라고. 네. 김종대님 화이팅.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라는 댓글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구시요? 뭐 부임님, 예, 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네. 하여튼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언론에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잘 안 나와서 이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주말 사이 북한 신년사가 나왔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남북은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건 신년사가 아니고 네. 발언입니다. 발언. 예. 네. 그런데 이 발언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민족주의의 자장 안에 있었던 한반도가 완전히 이제 청산됐다. 그러니까 민족이란 말이 국가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국가주의 시대다. 네. 민족주의는 끝났다. 국가주의 시대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고 그런 식의 어떤 그 적대적 국가론이라는 게 윤석열하고 죽이 잘 맞는다. 네? 윤 대통령. 아, 그래요? 윤 대통령 툭 하면은 이제 저 일점불사,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체제 통일, 흡수 통일 이런 걸 얘기하면서 북한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식의 어떤 그 맞대응이 나온 거고, 네. 그다음에 그 뒤에 열린 그 군 간부들과의 또 간담회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경상적 준비 태세와 단호하게 쓸어버리라는 또 김정은 지시가 그러니까. 이것도 또 윤석열하고 죽이 잘 맞는다. 네. 윤 대통령 끝까지 강력히 응징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단호하게. 아주 강대강. 그래서 이게 옛날에 세계 프로 헤비급 권투 경기 열리기 전에 네. 그 기싸움 할 때 두 거인이 나서 가지고 째려보면서 서로 곧 죽일 것처럼 이제 하잖아요. 큰 전쟁을 앞둔 그 신경전이 있다고. 딱 그런 모양새로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네. 선거 앞두고 혹시라도 이 양측이 계속 적대적 관계로 가다가 우발적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지난 저희가 그 신년 인터뷰로 문정희 선생님 모셨을 때도 비슷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국민들이 걱정하는 대목은 이런 대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지금까지 큰 전쟁이 안 일어났던 이유는 네. 정전협정에 의해서 DMZ라는 완충지대가 유지가 잘 됐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유엔사 정전식 교정 규칙과 또 작전 예규나 모든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2중 3중으로 돼 네. 있었고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이게 다 안전핀이 뽑혀 나갔다는 지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누구도 원치 않는 네. 그 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현장 지휘관이 봤을 땐 이런 그 사례가 있어요. 네. 내가 해군 함장이야. 그런데 저쪽에서 북한 배가 나서가지고 깔짝깔짝 그래 경고 사격을 했는데, 네. 맞대응을 하네. 그러면은 이거 응징 안 하면 내가 돌아가서 책임 추궁당하거든. 그런데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야. 이건 네. 미끼야. 저쪽 육지에 북한 해안포가 우리를 다 겨누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응징하고 그냥 완전히
배를 갖다가 초토화시키면 격파 사격을 하면 네. 저 해안포가 발사하려는 게 뻔히 보여. 그리고 드론도 날아다녀. 네. 그러면 이때 함장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건 미끼다 이거 대응하면 안 된다. 네. 이러면서 피할 수 있는 그 자기 재량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위험해지고 내 부하들이 죽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등 떠밀어서 최전방으로 내보내놓고 너 끝까지 응징해. 선조치 후보고해.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네. 이런 어떤 그 고려가 오히려 불온한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건 육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발적 충돌을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강경하냐, 온건하냐 이것처럼 어리석은 논쟁이 없어요. 네. 정확한 대응이 정확한 가장 대응. 중요하고 네. 이게 모든 교정 규칙이나 작전 예규에서 그 군인들한테 교육시키는 건데 예. 난데없이 윤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끝까지 강력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안 하면은 이제는 우리 상관한테 당하고 네. 또 대응을 하면 북한한테 한테 당하고 그래서 칠전량 전투에 나가는 원균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싸워도 죽고 안 싸워도 죽고 이런 식으로 장병들을 몰아넣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현장 지휘관이 가장 판단의 주체예요. 근데 왜 와가지고 쏘라마라 지랄이냐고. 욕은 하지 마시고 저희가 신년 욕할 만한 얘기지. 그 네. 신년 벽두부터 예, 저희가 욕은 안 하는 방송으로 저희가 예. 그 예. 무슨 맛을 해. 왜 욕은 하면 안 되는 방송이다. 이런 규정을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김 위원장 언급 중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목이 있어요. 북한 정권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약간 그 하노이들이 결렬된 것에 대한 어떤 회한이나 이런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많죠. 예, 그런 게 좀 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직격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남북 관계, 그러니까 북남 관계죠. 통일 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될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양당 공이 집권했을 때 남북 관계는 개선이 없더라 이런 설명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김 여정이 이제 3년 전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서로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게 소원이다. 재작년이네요. 네. 윤석열은 그 인간 자체가 싫다. 맞아. 예. 이제는 서로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게 소원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네. 있어요.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그 무렵에 나온 신문이 네. 북한이 노동당 규약에서 통일을 빼버렸다. 맞아. 그래가지고 네. 한반도 차원에서의 전민족 혁명을 그 국시로 했던 네. 이걸 갖다가 이제 북조선 혁명으로 국한시켰다. 이 뉴스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통일전선부가 폐지됐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맞아. 그런데 확인해 보니 폐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는 격화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위상이 추락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네. 이 조평통이라 그러면 우리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알죠. 게 건데 네. 그건 폐지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1년에 지금까지 왔던 게 네. 이제 선대의 김정일 위원장 시대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의 경을 보면은 네. 무슨 분단 통일 또 뭐 동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의 신세대의 어떤 거부감 그러면서 우리가 왜 남조선에 굴욕적으로 우리를 싫어하는 존재들하고 섞여야 돼. 근데 그 우리 MZ 세대들도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도 반통일. 반통일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개성공단을 이제 2005년에 만들 때 네. 사람들이 성급하게 생각했던 것은 처음부터 잘 돌아갈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 기계가 문제없이 돌아가는데 1년은 걸렸거든요. 그게 문화적 차이였어요. 네. 예를 들면은 개성공단의 생산 제품에 그 청바지가 있다고 그렇죠. 그 모래총으로 쏴서 막 찍고 그러거든요. 이걸 북한 사람들은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아니 멀쩡한 바지를 왜 망가뜨려서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네. 나보고 이 짓 하라는 거냐. 거기에다가 왜 망사 팬티 같은 거 생산하는데 이런 요물을 나보고 네.
남조선은 이런 식으로 타락했냐? 예. 그러니까 일을 안 하더라는 거지. 예.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 보면 또 이상한 게 많았어요. 라면을 간식으로 끓여 먹는데 거기다 기름이랑 기름은 다 넣는다고.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그래서 그 저렇게 먹냐? 우리 같으면 비우상에 못 먹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생활에서의 감각과 문화 차이가 소통에 엄청나게 어려워가지고. 네. 근데 1년 후엔 기계가 잘 돌아갔어요. 이제 문화적 정을 거치는 건데 처음에 우리는 저기 국가나 민족 간에도 사실 식사 습관 하나만 갖고도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는데 하물며 이게 남북이 쉽게 섞일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개성공단을 취재하는 공동 취재단의 기사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물며 공단같이 공동의 일터에서도 그러는데 북한의 탈북자들이 이제 남한에 넘어와 가지고 적응 잘 합니까? 적응 못해서 다시 북으로 간 그 탈북자도 많고 남도북도 싫어 뭐 미국이나 제3국으로 간 분들도 계시고. 그러고 뭐 강력 범죄율이나 학교에서의 휴학률이나 굉장히 국민 평균보다 높거든요. 적응이 쉽진 않죠. 예.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 분단이 이제는 분단을 넘어가지고 분리로 이렇게 그 제도화되고 고착화되는. 그러니까 해방 이전의 어떤 그 정서와 기억이 네. 이제 서로 사라져가면서 민족이 아닌 국가주의로 이것이 변화하고 있다. 예.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그 윤 대통령 신년사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들만의 이권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그건 민주당 향해서 하는 얘기죠. 민주당을 향해서 그건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고 북한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데 결국은 어떤 그 화해와 통합, 더불어 공존하는 이런 어떤 그 자유주의 시대 이상이 네. 이제는 불온한 사상이 돼버렸구나. 이런 점에서 아주 개탄과 통탄을 금할 수가 없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북 정서, 반중 정서, 반러 정서 뭐 하도 이렇게 장벽을 쌓는 이런 어떤 사고 체계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게 부산 엑스포에서 쪽도 못 쓴. 어디 해외 나가서 비빌 데가 없는. 그렇죠. 이런 그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걸 깨닫질 못하니. 그러니까 미국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근데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제 설득력이 없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규칙과 질서, 그다음에 자유무역 파괴, 이게 지금 그 개발도상국들의 반감을 사서 네. 그 개발도상국이 글로벌 사우스라는 이름으로 독자 행동을 하고 있고 네. 우리 외교가 거기에 안 먹혀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 결과죠. 엑스포가 29표라는 참담한 결과를. 그러니까 120대 40의 법칙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네. 사우디 119대 한국 29. 그런데 이제 유엔에서의 첫 번째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결의안이 120표 대 49표예요. 네. 그리고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동참한 나라가 전 세계 48개국이에요. 네. 나머지 120개국이 안 해요. 안 하고 있어. 그래서 항상 120대 40의 법칙이 거의 예외 없이 관철되고 있다. 네. 국제사회에서. 이게 국제 질서다. 네. 이게 국제 질서인데 이걸 개무시하고 저기 어떤 거 잔뜩 자기 소영웅주의 심리로 도취돼서 해보니 참패거든요. 그러니까. 120대 40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민주당을 때려잡고 운동권을 때려잡고 이재명을 때려잡아 내년 총선 이겨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 국민들의 정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보면 근데 이제 오로지 민주당을 그동안 사실은 그랬어요.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이념보다 민생을 더 강조하고 소모적 이념 논쟁 하지 말라 그랬고 그다음에 현장과 소통을 강조했고 그런데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다시 또 이념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은 민주당이 다인가. 586 개정한 거죠. 아니 근데 실제로 검사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념은 아니지만
카르텔하면은 근데 검찰 카르텔 아니에요? 옛날에 군사정권 때하고 네. 지금 검찰공화국을 비교하면 나는 검사들이 군인들보다는 유리할 줄 알았거든요. 검사들이 군인보다 유연할 줄 알았는데 더하다. 근데 막상 까보니 더 무식하더라고. 더 무식하다.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정치학의 그 용어가 있는데 예. 스핀 독재라는 말이 유행해요. 예. 그거 다른 말로 넌 인텐시브 딕테이터십이라 그래서 저강도 독재라 그러거든요. 지금 저강도 독재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의 개념화가 됐는데 네. 과거에는 총과 칼로서 독재를 했다면 요즘은 수사권과 언론 장악과 각종의 어떤 사법 제도를 이용한 독재를 한다는 건데 이거를 거의 완전체로 완성시킨 사람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입니다. 그다음에 시도 중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인도의 모디 총리. 예. 완전히 성공은 못했지만은 확실히 그 방향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정치학에서 저강도 독재라고 해. 그런데 윤석열을 보면은 네. 거의 그 정책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언론 장악, 수사권을 앞세우고 야당보다 우세한 어떤 그 정보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예. 정보에 있는 능력도 사실은 다 못 써먹고 충성심 강한 일개 패거리 집단 끼고서 정권 해먹으려 그러니 예.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국정원 외교부의 뛰어난 능력도 자기 코드에 안 맞으면 못 이용해 먹고 객관성을 상실해가는 건데 이런 어떤 그 무식한 행태를 보면은 이게 바로 저강도 독재의 전형이자 과거 검찰 군사 독재보다도 실력은 뒤떨어지는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저강도 독재에 맞서서 뭔가 정치권이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있죠. 네. 그 이제 연말에 네. 그 야당의 완벽한 공조 체제 하에서 쌍특검이 통과된 겁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완전체 완벽한 공조를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왜 제안 설명을 정의당이 하고 네. 이런 모습들 보면서 네. 특검 연대가 탄생했다. 특검 연대. 이 특검 연대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인데 우리가 과거에 탄핵 연대 때 그 당시 새누리당을 흔들어 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60명이 빠져나와서 탄핵 연대에 합류했거든요. 예. 그게 국회의원의 80%가 243명이 찬성표를 던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핵 연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의 플랫폼이었어요. 그리고 마침 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였는데 네. 그거는 민주당에 대한 그 지지율이 아니라 그 탄핵 연대에 대한 국민이 보내준 지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선에선 41%밖에 못 얻었지만 국정 수행은 줄곧 7, 80% 지지를 얻었던 게 그 광장에서 새로운 나라를 외쳤던 그 열정과 연대의 힘이 문재인 대통령 초기 집권의 토대였다. 맞습니다. 이런데 지금 특검 연대가 국민의 70%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니까 왜 정치권에서 이 말을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간에 불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과감하게 4월 총선까지 김건희 특검에 대해 가지고는 이 특검 연대를 야권 전체가 유지할 때 그러면 이준석도 끌려오게 돼 있거든요. 이준석이 김건희 특검 반대하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해야 된다는 입장. 당연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탄희 의원이 얘기한 야권 연대로 200석 이것도 가능한 구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 박근혜 때 5당 체제가 부활하는 거고 그 탄핵 연대 시즌 2가 지금 특검 연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그 말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떤 범야권이 특검으로 우리가 하나로 결속돼서 이 무도한 정권을 끝내는 이런 어떤 시민 항쟁, 시민 투쟁을 총선에서 우리가 구현하는데 여러분에게 우리의 어떤 곁을 내드리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이런 정도의 담대한 정치를 해가지고 제2의 탄핵 연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이 말을 누가 해야 돼요 지금? 원래 민주당이 해야 되는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 요즘 왜 이래 대표가 조용하시냐고.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판을 주도해야 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아니 원래
2016년 탄핵 때도 네. 그때도 민주당이 미적미적했어요, 사실은. 그때 정의당이 주도했어요? 아니 정의당이 맨 앞줄에 있었고, 정의당이 맨 앞줄에 그다음에 있었죠. 시민사회가 시민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네. 정치보다는 시민이 앞서 나가야 맞아요. 됩니다. 그것이 탄핵의 기억입니다. 그랬던 것이 찬란한 민주항쟁. 네. 그 뒤에 이제 개헌연대, 개혁입법연대, 선거법 개혁 여기까지 일사천리로 간 건데 네. 훗날 이제 그 연대가 다 깨지고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수파 연합이 깨진 거예요. 네. 그 다수파 연합이 유지됐더라면 보수는 10년 이상 집권 못해요. 어떻게 집권합니까? 이 7, 80%에 맞는 정부 형태와 예. 어떤 국가 비전과 이 다수파 연합의 연대를 끝까지 수호하겠다 이래야 돼야 되는데 네. 다 깨버려. 그 마지막 깨버린 결정타가 이제 세 번째 결정타가 위성정당 창당이었어요. 예. 그래서 모든 공조가 다 깨졌어요. 네. 그러면서 그 집권 초에 탄핵 연대가 다 깨진 건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민주당이 선거에 이기지 못한다는 처절한 자기 교훈을 갖고 네. 이제는 그 탄핵 연대 당시에 예. 다수파 연합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된다. 네. 아니 지금까지 민주당이 연합이 아니고 집권해 본 사례가 있나?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항상 DJP 연합도 그렇고 네. 노무현 정몽준도 그렇고 그렇죠. 예,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뭐,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국민이 만들어준 대통령이에요. 사실은 예. 그거는 더 큰 탄핵- 연합이었어요. 예. 5당 체제 하에서. 그렇죠. 오로지 모든 당이 새누리당을 규탄할 때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탄핵연대입니다. 예. 이건 더 큰 연합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특검연합은 그때 탄핵연대를 제대로 해서 개혁입법연대를 하고 개헌하고 선거제도 개헌을 했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은 이 이런 꼬라지는 상황은 없는 없고 거지. 저기 그 보수가 10년 이상 집권 못하는 그럴 정도의 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멸적인 보면 그 타격이었거든요. 시절에 예. 민주당이 소탐대실한 거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때마침 특검으로 전체 야권이 뭉친 거거든요. 네. 여기엔 시민사회도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지금 시민사회 다 저기 뭉쳐있잖아요. 거부권 대통령이 행사하면은 예. 광장의 인원 꽤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 촛불도 박근혜도 처음에 우병우 사건 터지고 네. 어영부영하다가 예. 청계천 광장에 5만이 모이고 7만이 모이는데 정권이 아무 일도 안 하다가 네. 100만 촛불 사태를 맞이한 거예요. 100만 촛불 때 그때 우리 현장에 있었잖아요. 현장에 있었잖아요. 예, 그때 광화문에 미어 터지는 그 미어 현장에 터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이크 대고 얘기했었죠. 가래로 저기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못 막는다고 그때 박근혜가 악화일로로 가면서. 네. 근데 신년 초에 대통령이 그 이념 투쟁 선포하고 뭐하고 저러고 거부권 행사를 하고 그걸 뒤처리하려고 한동훈을 비대위원장 보낸 건데. 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과 총선 공천 요거 네가 책임지고 네. 디펜스해 이러려고 예. 한동훈이 온 건데. 예. 이렇게 고립을 자처할 때 예. 국민의 70% 지지를 얻는 예. 이런 어떤 그 저기 특검 연대가 생겼다는 거는 예. 야당에게 하늘이 내려준 기회예요. 네. 이것으로 총선을 맞서는 게 가장 그 저기 확실한 가능성이 이제 구체화됐고 네. 사실 국민의 70%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자의 30% 가까이가 지지하는 거는 예. 세 건밖에 없어요. 예. 김건희 특검, 네. 박정훈 대령 특검, 그렇죠. 최수근 상병 외압 특검. 네. 이건 4월에 또 나와요. 예. 이거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특검입니다. 그렇죠. 어. 예.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반. 예. 이 세 가지는 우파 민족주의자들 올드라이트까지도 우리 편이야. 네. 박근혜 탄핵 때 비슷해. 예.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이제 그 있고 예. 올 4월에 이제 박정훈 대령에 예. 대한 특검이 국회에 상정이 되고 홍범도 장군 건은 이제 뭐 특검이나 이런 건 없지만 없어요. 국정조사 해버려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이기는 싸움을 배치하고 예. 이걸로 특검 연대로 야권을 규합하고 통합하게 되면 이제는 무도한 정권에 맞설 수 있는 하객진이 펼쳐진다. 네. 그래가지고 하객진 저법이다. 그때도 하객진 얘기가 나왔었어요. 2016년 촛불 때도. 명랑해전.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도 김종대 의원께서 그 얘기를 하셨나? 물론 내가 했나 누가 했나 하도 그땐 누가 했는지 몰라요. 뒤섞여가지고. 하도 막 많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저기 그 윤 대통령과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할 하객진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그
다수파 연합이라고 통칭될 수 있는 이게 좀 너무 정치 용어니까 핵심은 특검연대다. 특검연대를 해서 국민 전체의 70%가 지지하는 여론을 조직해야 된다. 그렇죠. 그 사명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그다음에 특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법에 대한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처리 문제도 네. 이런 특검연대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조율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야당 대표자 회의 같은 거 특검 기간에 활성화할 그렇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이낙연 이재명 갈등도 지역적 문제로 주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야당의 분열적 현안이 왜 위로 떠오릅니까? 지금 특검을 중심으로 뭉치자 그러면은 통합이 될 사안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진보는 연합하면 항상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개혁 진보는 연합할 때 이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수밖에 딸 따지고 뭐 친명 비명 따지고 뭐 또 정의당 뭐 민주당 따지고 니 탓 내 탓하고 이러는 게 다 정리될 수 있는 거는 그런 걸 특검 아니야. 국민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니 탓 내 탓하고 수박 어쩌고 얘기하고 정의당 민주당 막 싸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곤하고 불편한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정치권끼리 계속 싸우니까. 상식적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뭐가 제일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포위당하는 게 두렵지. 그렇죠. 어?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큰 판의 정치가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좀 잘게 쪼개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당장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이치 특검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하의 모든 언론들을 보면 이재명 대 한동훈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라졌습니다. 안 나타나요. 특히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지금 어디죠? 제일 마지막으로 갔다 온 데가 네덜란드.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 아예 자취를 감췄어요. 안 나타나요. 그렇게 봉사 열심히 다니고 연말연시에 할 사람인데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거 구도를 이런 방식으로 짜려고 하는 거다. 이것에 그렇죠.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야권이 연대하면서 큰 판을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586 공격해도 네. 소용이 없고 네. 왜냐하면 넓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청년층에 대한 소구력이 생기고 그렇죠. 중도층을 견인해낼 수 있고 예. 그거는 특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번에 여야 각 당에서 나오는 신년사들을 쭉 봤는데 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소수당 특히 저도 정의당에 있지만은 네. 내놓는 그 신년사가 너무 아름답고 숭고한데 근데 너무 이상적이야. 네. 이상적이다. 반면에 큰 당에서 내놓는 걸 보니까 네. 크게 국가의 미래상이 안 보인 또 너무 현실적이야. 그러니까 큰 당은 유지 관리가 바쁘고 작은 당은 먼 미래에 꿈을 꾸기 바쁘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쪽은 너무 이상적이고 한쪽은 너무 현실적이다. 네. 그런데 우리가 중간 단위에서 이 여야의 소통의 언어는 뭘까? 보면 특검이에요. 네. 특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얘기할 때 민주당이 반대했었어요. 그때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래요. 맞아요. 그때 탄핵 반대. 퇴진 둘 다 안 된다. 네. 그리고 광장에 나가는 거 반대다. 광장도 예, 반대다. 광장에 왜 나가냐. 의회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때 얘기했죠. 그때 우상호 원내. 소위 한동훈이 공격하는 586 운동권이라 그래야 되지만 그 사람들은 다 탄핵 반대였고 오히려 진짜 시민 속에 들어가 있던 586 또 뭐 여러 가지 그 주변에 또 그 청년들이 일제히 그 말에 붕괴한 거야. 근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이 광장으로 나간 그렇죠. 거라고. 그때 저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현장 취재 기자로 광장을 거의 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5개월 동안 항상 광장을 지켰었는데 그때 광장 맨 앞열에 노란 잠바 정의당. 하고 세월호 유족들. 예, 세월호 유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정의당이 지금의 정의당이냐에 대한 비판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네. 지금의 그때 정의당은 네. 뭐냐면은 그때 정의당과 다른데 네. 제가 비대위원으로 해야 될 일은 그때 정의당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복원하는 거다. 예.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1대는 성공한 정의당도 아니고 예. 또 이제 폐륜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저도 4년 만에 당에 돌아갔는데 그거는 어게인 4년 전, 7년 전 그 어게인 2016년 다시 말하면은 진보 정당은 개혁의 창끝이다. 네. 우리는 광장의 맨 앞에 있었고 예. 화살로 얘기하면 화살촉, 예. 창끝 정당, 예. 개혁에 찌르는 창의 창끝 전략 정당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예. 그런 면에서 여기 그 동안의 역사적 퇴행과 패륜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책임성을 느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정의당이 그렇지. 요양보호사 잘 하고 있냐고. 요양보호사죠. 아픈데 돌봐도 그러고 회복시키러 간 거니까. 네. 갔더니 많이 망가져 있더만. 많이 아파요. 정의당이. 그래가지고 병실을 못 떠나겠더라고. 그 계속 지키고 계시는구나. 아니 그래서 저도 네. 민주당 영입 제안을 받았어요. 언제요? 그 인재영입위원회 아예 생기기도 전에 일찌감치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에 그래가지고 저기 인재영입위원장이 그 이재명 대표잖아요. 간사가 있어요. 간사 김성환 의원. 김성환 아니 근데 간사가 간사로 임명될 거라고 하면서 만났는데 네. 하마터면 나 영입 인재 1호 될 뻔했어. 그랬는데 영입인재 근데 영입인재가 저는 보니까 뭐예요? 다 그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었던 분들 박선원 박사도 인재로 영입됐더라고요. 아니 알아요. 네. 그런데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민주당 저기 영입인재 1호 될 우선 뻔했네. 직전에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네. 그 다음 선거에서 다른 당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김종대 정치는 그런 정치는 없다. 우선 무조건 거부 원칙에 위배되고 네. 두 번째는 네. 야권이 연대하고 서로 연합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어느 당에 있는 건 중요치 않다. 야, 그다음에 멋있다. 예. 아니 세 번째로 네. 그래서 정의당을 탈당을 못하는데 그 당은 많이 아프다. 아픈 부분 놔두고 어떻게 어딜까? 그래가지고 그대로 하시라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더라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 정의당 비대위를 들어갔는데 민주당의 영입이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의 당 사람 데려오고 아니 내가 기존에 탈당할 있던 줄 사람. 알았던 거예요. 아, 탈당할 줄 알았던 거예요. 또는 한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당이 그럼 안 안 하신 하는 거냐 그래서 왜 하냐?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말이 끊긴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내가 비대위 들어가서 김준호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러 갔어. 예.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날 째려보더니 예. 탈당을 안 하셨대?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이재명 대표가 째려봤어요? 그래서 보고를 받으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심코 예. 아직은 탈당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이번엔 김준호 비대위원장이 아직은 이번에 김준호 비대위원장이 째려볼 차례. 거기가 째려보더라고. 아직은 그러면 사방팔방 째려보는. 그래가지고 아이고 말을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보라고. 말을 많이 잘못했네. 양당에서 공이 째려보면 공격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 째려보더라고. 그랬는데 내 얘기는 네. 자 보세요. 네. 앞으로 이런 어떤 큰 판이 벌어졌을 때 맨 앞줄에 가서 제 1열에 설 정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 보이지만 광장 1열. 광장 1열. 광장 1열의 김종대. 두 번째. 예. 그 여야가 크게 다른 것 같지만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만드는데 그 합심하는 거 보세요. 그 저기 그 기존의 공항안 다 있는데 무력화하고 환경 파괴하면서 또 그 만들고. 부산 민심 그거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딱한데 네. 이럴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당이 한국 국회에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역사적 퇴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하지만 네. 이 김건희와 대장동 특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이런 쌍특검을 통해 개혁의 창끝으로 예. 우리가 달려가고 이런 특검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면은 네. 과거의 묵은 때는 다 사라집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 대선 때 악몽 그거 과거 일이고 거기에 왜 시계가 정지돼 있습니까? 네.
아니 지금 더 무도한 정권이 박근혜보다 더 무도한 정권이 있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저는 개혁 진영 전체에 복무하는 정치를 하지 어느 특정 정당에 정파적으로 매달리는 일은 없을 거고 네. 의리는 확실하게 지킨다. 의리는 확실하게. 거기에다가 이번에 유호정 의원 사태가 저를 정의당으로 가게 만든 또 저기 굉장히 유호정 중요한 예. 이유예요. 예. 아니 20대 여성 비례 1번이 네. 저렇게 폐륜의 경거망동을 하는데 우리 세대들 아무 말도 못하고 기가 죽어서 진보정당 20년 역사가 이렇게 허무한 것이냐? 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돌봐드리겠다. 네. 해가지고 거긴 떠나고 나는 들어가는 거야. 네. 네. 거기는 의원 자리 거기 아직 안 떠났어요. 아니 마음은 떠났어. 예. 아니 자리는 그대로야. 뭐 그러니까 그건 끝까지, 누리는 건 다 누려. 끝까지. 1월까지 다 누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1월이 넘어서 사퇴하면 때가 늦어 우리는 예. 사실은 저 예. 승계가 안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당의 치명적 피해란 피해는 다 입히고 나가겠다는 건데. 도대체가 이런 처음 봤어요 저는 진보 정치에서. 그런데 유호정 의원 본인은 처음이 아니래. 과거에 뭐 개혁신당인가 뭐 만들 때도 유사 사례가 있다 그러면서 무지한히 연구해 왔는데 네. 내가 그래서 가만히 자기가 보니까 처음이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궤변도 저런 궤변이 없어. 저런 궤변이. 예.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보면은 그 좋은 머리를 자기의 정치적 소명과 시대 정신을 실현하는데 쓰질 않고 자기 일신의 양다를 위한 그 저 잔머리 굴리는데 그 좋은 머리를 써먹으니 나는 사실은 정의당은 그 뭐 어쩔 수 없으면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 그러지만 새로운 선택이 걱정이 돼. 새로운 선택은 알아서 할 거예요. 지금 7%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금태섭 의원 참 좋아하는 분인데. 아 그래요? 어쩌자고 이런 그 저기 뭐냐 폐륜을 감싸고 도시냐고. 어쩌자고 그 그러면 새로운 그러시게. 선택도 류호정 따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아니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청년 비례 1, 2번은 그때 2020년 선거에서 우리가 이제 결의해가지고 네. 1, 2번을 청년들한테 네. 드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놓고 국회의원 2석 손해봤습니다. 저기 유호정 장애원 의원이 이제 들어오고 네. 근데 왜 쟤들이 우리 청년 대표냐 하면서 청년표 다 떨어져 나가고 네. 그다음에 저기 뭐랄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율 하락에도 감사하고 특히 유호정 의원 건이 심했는데 네. 유호정 의원을 감싸줬거든. 그래도 우리가 기성세대가 그 정도 품은 보여야 된다. 좀 아프지만 네. 어쩔 수 없다. 본인이 옛날에 사과도 했고 이제 겨우 30도 안 된 청년들한테 조차 가혹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세대가 나서서 감싸줬거든요. 586이네. 그래가지고 저기 네. 국회의원 2석 손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나갈 때 또 한 석을 손해보게 만들고 나갈 심산인가 봐. 네. 이제 1월에 어떨지 이런 몰라도. 정치가 가능하도록 툴을 이게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정의당에 여전히 남아있는 586 정치인들이 류호정 의원 같은 분의 선택에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성세대보다 더 교활한 네. 기성 정치를 욕하지만 그 기성 정치 뺨치는 교활함에 거꾸로 586이 당한 사건이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자인 양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도를 만든 거는 그 당 지도부였거든요. 예. 그런데 저기 당시에 우리가 이제 전략명부를 비례 1번을 열어줬는데 네. 유호정 의원이 그 저기 청년 선거에서 1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영입 케이스는 아니에요. 네. 그 뒤에는 이제 뭐 화섬노조나 뭐 일부 시민단체 해가지고 그쪽으로 저기 아주 쏠림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뭐 세간에는 심상정이 될 것 같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심상정이 데리고 온 거는 장혜영 의원이에요. 심상정이 데리고 온 건 장혜영이고 류호정은 누가? 거기는 저기 그 성남에서 네. 거길 모태로 해가지고 그 1위로 치고 올라왔지. 네. 그래가지고 유호정 저기 보니까 옛날에 뭐 게임 업체도 있었고 그랬다 그랬는데 거기가 1위가 됐지 심 의원이 거길 픽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건 팩트 정리는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1월 6일날 심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이제 상당히 그 진상을 밝히는 책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는 이건 책이 말고도 나온다는 정치 거예요? 비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오긴 나오는데 아니 우리가 욕을 얻어먹을 때 얻어먹더라도 정확한 팩트에 기반해서 책임질 건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막 그냥 이렇게 막 공격이 들어오니까 예. 그건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 아닌 건 겁니다. 아니다. 이건 정리는 해드려야 되겠더라고. 알겠습니다. 그 지금 상황은 뭐 그 나중에 책이 나오면 저희가 또 뭐 모셔서 말씀을 듣든가 하도록 하고요. 벌써 40분이어가지고 오늘 질문에 3분의 1도 못했어요. 아니 뭐 나중에. 네, 하여튼 뭐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한번 지금 특검 연대로 야권 연대가 부활해야 될 정치 시즌이 도래했다. 당연하죠. 예, 70%의 국민의 여론을 가지고 이 여론을 만들어 조직해가는 어떤 정치의 노력, 야당의 지도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자꾸 써요. 그 말은 내가 또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유심히 봤는데 어떤 견해가 아니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서민과 약자에 대한 그 표현과 네. 동료 시민 정치나 이게 다 리버럴 베이스예요. 예. 리버럴 밸류라고. 예. 그러니까 진보의 언어를 거의 다 사용하는 쓰고 거예요. 있죠. 예. 동료 시민 정치는 예. 정치학에서도 옛날부터 있던 용어지만은 예. 최근에 이 용어를 가장 전면적으로 쓴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 제레미 리프킨의 회복력의 시대라는 데서 이게 이 말이 쓰이는데 단순한 개념으로 쓰인 게 아니라 실험의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동료 시민 정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은 거의 협동조합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치와 협동 조합 이걸 갖다가 지역 정치에서 실험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일컬어서 제레미 리피크는 동료 시민 정치라고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맥락을 정확히 알고서 그 한동훈이 얘기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말하는 용어는 다 리버럴 베이스인데 막상 그것이 노리는 바는 정반대라고. 막상 노리는 바는 도이치 특검 이런 거잖아요. 감싸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을 감싸고 권력 중심으로 사고하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나 학자가 동료 시민 정치라는 말을 쓸 때는 상당히 오랜 역사와 경험에서 해야 하는 말인데 한동훈한테는 그냥 슬로건이고 듣기 좋은 어떤 그 키워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어떤 사회의 어떤 회복 탄력성의 공간을 만드는 이런 개혁의 비전으로서 동료 시민 정치가 아니고 야당을 고립하기 위한 어떤 선동의 일환으로 야당 고립의 선동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을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가 말했던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 보통 사람. 그다음에 전두환이 얘기했던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성 권력들이 주로 구사했던 말이 오히려 언어적으로는 가장 탁월한 겁니다. 동료 시민이라는 게 그러면 한번 설명 좀 해봐. 그게 무슨 정치 운동을 의미하는 거냐. 이게 도대체 동료 시민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 동료 시민이 그러면 동료 아닌 사람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동료 시민은 개념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게 참여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참여민주주의적 방법과 계획과 구상과 노력을 있을 때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이런 건 오히려 광장에 가까운 거예요. 박근혜 탄핵의 광장 정치에 가까운 용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리버럴 베이스라는 이쪽으로 오셔야 되나? 한동훈 위원장도. 그래 이제 서민 약자. 이쪽인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보면 좋은 건 다 갖다 써요. 원래 독재자들이 잘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쭉 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뭐 상당히 보수 언론들은 높게 평가하지만 저작거리의 평가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근데 오늘부터 해서 뭐 지역 뭐 대전 현충원부터 해서 대구 뭐 이렇게 쭉 광주 뭐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 지지자들에게는 환호받는 정치를 하겠지만 평범한 보통 시민들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이 과연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의힘에 얼마나 큰
점수를 줄지 전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이번에 조사한 걸 뭐 신년 조사를 쫙 했잖아요. 네. 거의 모든 언론들이 그 신년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야가 거의 팽팽해요. 특히 보수 언론 네. 조사일수록 팽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심판도 있지만 야당 심판론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 끊임없이 보수 언론들이 노력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여론 조성 이거에 일정 정도 성공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도 그러니까 들어요. 이걸 여야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안 총선 된다. 때 큰 네. 성과 없습니다. 네. 그런 것보다 그걸 초월한 특검연대나 연합의 선거로 바꿔버리면 그때는 70%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7년 전 광장의 기억을 벌써 잊으신 것 같아. 사람들이. 네. 그 이후에 치러진 대선과 총선의 기억을 잊으셔서 그때 우리가 왜 이긴 겁니까? 그때 모든 민주당 후보가 다 연합연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하다못해 정권만 출범하면 다수파 연합정부가 생긴다고 얘기 안 했던 사람이 있나? 저도 했어요. 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 힘으로 대선과 총선이라는 빛나는 그 민주주의의 찰나라는 항쟁의 성과를 얻었던 거 아닙니까? 네. 왜 그 방법을 안 하십니까?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신당이 이렇게 되면 아마도 특검연대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어요. 이낙연 신당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거기도 특검 반대 안 해요. 특검 반대를 안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찬성한다고. 찬성한다고? 그럼 같이 합류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동안의 우리의 묵은 갈등과 네. 정파적 차이를 초월하는 유일한 담론이에요. 네. 그리고 그 특검 정국을 민주당이 지도해 나갈 수 있고 네. 주도해 나갈 수 있을 때 네. 당분간 야권의 극심한 혼란과 분열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연합의 당위가 높아지겠죠. 예. 그게 2016년의 기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의 어떤 민주당의 어떤 품격이란 게 있는 것이지. 뭐 연동형이었더네, 비명이었더네, 무슨 수박이었더네, 뭐 명락었더네. 아이고. 듣기만 해도 힘들어. 산 넘어 산.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 그 아닌데. 얘기로 선거 치르실 겁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 선거제도 하나 가지고 한 달 반이 넘었어요. 정리가 안 돼.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도대체 민주당이라는 큰 정당의 품격이 어디로 가 있는 거냐. 리더십이 어디로 가 있는 거냐. 정치의 격변기에는 네. 항상 작은 당이라는 예인선이 있고 그다음에 큰 당이라는 고장난 배가 있었어. 네. 그런데 예인선의 비극은 네. 항구에 도착하면 사라져야 되는 운명이지. 슬프다. 네. 정작 항구에 정박하는 건 큰 당이니까. 이 구도가 벌써 몇 번째 반복이 되는데 나는 정의당이 그 예인선으로서의 소금 정당, 등대 정당의 그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고 보고 큰 당의 옷소매를 개혁적으로 잡았거든. 이런 어떤 소명을 다해야 이 정치가 산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지금은 특검으로 갈 때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총선을 넘어서 다음 대선까지 쭉 일관되게 이 연합의 힘을 유지하는데 항상 앞에서 희생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창끝이 되자 이런 어떤 결이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또 다른 영광을 꿈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자꾸 큰 당이 빠지면 그러면 이제 양당 정치 폐해론으로 프레임이 바뀌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보수 언론들이 짜는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휘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말 이기고 싶다면 새 판을 짜야 된다. 그럼. 그렇죠. 큰 판을 짜야 된다. 아니 그게 저절로 됐잖아. 아이고 이미 전국은 됐는데. 그리고 이미 국민들은 심판할 결심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민주당이 이 판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거기에 우리 정치에 안타까운 어려운 애는 안 해요. 어려운 일 하지만 주변에 이런데 다 대의에 동참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특검 연대가 강화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선거법은 우리가 무엇을 어떤 얘기인지 경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폭풍경청.
폭풍경청. 폭풍경청, 그다음에 단일대오 예. 이런 거에서 우리 곁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또 위성정당은 아니더라도 정의, 시민사회 역량이 필요하면은 자매정당도 있고 우당 네. 전략도 있고 많아요. 예.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예. 갑자기 무슨 병리평 핵이다 뭐다 뭐 안 그럼 일당 뺏긴다 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151석 그거는 민주당 사정이지. 예. 이 특검과 이 저기 큰 풍부하고 정국을. 다양한 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얘기? 네. 그건 민주당 사정이지 그 얘기야.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당이 돼야 윤석열 견제한다 그러는데 천만에 민주당이 연합체를 결성해야 윤석열을 견제한다예요. 민주당이 연합체를 결성해야. 예.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예. 이건 우리 역사적 경험에 녹아 있는 예. 하나의 어떤 우리의 정신이자 예. 하나의 어떤 그 전략이었고. 예. 그런데 홀로 민주당이 뭐 한다 그래 성공해본 사례가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봐. 네. 그런 사례가 있냐고. 알겠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법 거부한다는 거잖아요. 10분 만에. 10분 만에 뭐 이제 이미 거부한 거나 다름없죠. 이미 뭐. 거부한 거나 다름없어서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을 안 가기로 한 거죠. 네. 불참을. 민주당 뭐 고민 중이라는데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홍익회 얘기한 거 고민이 보니까. 언제 끝나요? 오늘 중으로 해야지 2월 3일 날 행사인데. 내일 가는데. 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결정이 빨리빨리 돼야 된다. 예? 너무 늦다. 아니잖아. 예, 별로 중요한 한동훈이 것도 아닌데. 이재명 대표 찾아올 때 그것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뭐하러 만나냐? 아니 자범 취급하는데. 네. 그리고 특검 저 뒷처리 이상하게 악법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천천히 만납시다 하고 돌려보냈어야 돼. 그래도 만날 수는 있죠. 인사 온다는데 얼굴은 봐야죠. 근데 재밌었어요. 예. 전쟁을 할 땐 전쟁의 그 몰두해야 원칙을 따르십시오. 예. 옛날에 정우택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때 각당 순회할 때 면전에서 쫓아보내는 게 접니다.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 하긴 하더만. 안에서 의원들끼리 회의하고 있어서 네. 근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무심코 이제 회의실 나왔더니 네. 그 앞에 정우택이 10분째 기다리고 있네. 그래가지고 볼 일 없으니 가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니 가시라고. 그러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수백 개가 터졌어요. 다음날 아침 신문에 내가 쫓아내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타나더라고. 할 때는 하는 거지 왜 못합니까? 나 참. 난 이 정치를 보면 어떨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근데 내가. 비대위원 자격으로 그런 걸 민주당에 제안을 좀 하시면 어때요? 정의당 비대위가 나서서 자기가 제 머리 못 깎으니 정의당이 나서서 민주당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보정당은. 네. 그래서 네. 여기 만날 거예요. 만나요? 언제 만나요? 아니 뭐 저게 그건 네. 비밀이고. 네. 제가 어제 소통 라인을 하나 개척해놨어요. 그 개척된 소통 라인을 통해서 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다시 또 연대하고 다 큰 판으로 모이는 판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네. 이 전쟁에 있어서 네. 연합의 원칙을 깨거나 여기에서의 어떤 그 각 당의 어떤 정파적 이 소화적 이익으로 인해 큰 판을 깨는 건 내가 못 참는다. 이건 정의당을 위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다. 네. 윤석열을 끌어내리냐 안 끌어내리냐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네. 적어도 이 점에서 나는 민주당 편도 아니고 정의당 편도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우리 정당이 산다는 걸 안다는 거야. 네. 내 그런 면에서 앞으로 하고 선거법도 네. 그렇게 푸는 거다. 시민사회, 정의당, 그다음에 새로운 군소정당하고 네. 저기 이런 거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네. 그 저기 선거제에 대한 대화를 민주당이 끌어가지 않고 예. 그냥 혼자 결정한다. 그러다 가지고 결국은 분열이 생기면 그게 특검연대 유리하겠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연합정치의 복원이고 2016년에 있었던 탄핵연대의 복원이고 그럼. 그죠? 그게 특검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그 큰 판의 주도는 민주당이 해야 되고. 아니 특검연대가 사는 게 저당의 가장 큰 공포예요. 네.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99% 관심이 이거예요. 이거밖에 관심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등을 돌리고 약해지면은 쾌재를 부릅니다. 네. 설령 저들이 국회 과반수를 못 얻어도
윤석열 부부만 생존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속으로는 웃어요. 아 그런 무도한 놈들이 있는데 그래 저기 이러고 뭐냐 여기서 약한 모습 보여? 심판 천벌을 받을 거야. 에? 천벌을 받는다. 이런 데서 자기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 아니 근데 천벌을 받을 거야. 실제로 보수 언론들도 앞다퉈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최훈 기자가 김영 칼럼을 통해서 퍼스트 레이디 스트레스 해소하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아일보도 했어. 네. 사과로 쫓아내라고 아니, 했어. 그거는 이제 누구지 이기홍 기자가 또 그런 얘기를 했죠. 벌써 오래됐죠. 디올백 수수만은 정중히 사과해야 옳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9 선언급 쇄신만이 살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동아일보 이기홍 기자는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관절을 떠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가 진보 언론보다 조중동 논조가 더 셀 때예요. 네. 김대중 칼럼 보셨어요? 김대중 칼럼. 내년 총선에서 지면 대통령 하야해라. 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거 진보 언론도 못 쓰는 칼럼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꼭 보수 언론이 더 세게 나와. 아니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깔아주는 멍석에 못 먹어? 난 사람 환장할 노릇이지. 네. 그래서 김종대 의원이 지금 광장 일렬에 나섰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요. 광장 일렬을 차지하자. 자, 누구는 국회의원 몇 달 더 하겠다고 온갖 폐륜을 일삼는 세상에서 네. 우리는 저기 돌봐드리러 간 간병 요양사들이고 네. 세상을 돌보고 그러는데 우리 정치적 이익을 다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다 전부 다 내려놓고 그러면은 저기 하나의 어떤 정의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그 연합을 넘어가지고 이 정치의 복원을 위해 가지고 이제 우리 꼰대들 586들 욕만 얻고 못 살겠다. 가서 네. 누리지 말고 봉사 좀 하자. 꼰대 586 누리지 말고 봉사하자. 봉사 좀 하자. 네, 자기 봉사 반성 좀 하자. 하고. 네. 그 탈당한 당원들 좀 다 돌아오세요. 이제 저기 나가서 한 대 계셨으니까 네. 다 돌아오셔서 네. 요양보호사. 저기 아픈 지역 돌보고 네. 평생을 헌신하신 분들이 계시다. 네. 아직까지 소수지만 남아 있고 그러면서 기득권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런 어떤 그 헌신밖에 모르고 약자 곁을 지켜온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 버릴 거냐. 그분들과 함께 다시 정치의 복원을 꿈꾸고 586 운동권 뭐 이런 욕 먹지 말고 네. 순수하게 봉사하자.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호소를 해야지 이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인터뷰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지난번 인터뷰도 사실은 조회수가 폭발을 했어요. 글쎄 50만이 넘는 분들이 여기 2%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2%에서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좋았단 말이야. 예, 지켜봐 주시고요. 여하튼 뭐 저희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얘기가 핵심인 것 같네요. 저희가 뭐 북한도 여쭤보고 여러 가지 정세 분석 북한 뭐 원래 여쭤봤는데 저랬지 뭐. 그러니까요. 근데 핵심은 역시 이 연합정치의 복원. 예. 촛불연대의 복원. 저는 뭐 이런 거라고 연합주의자예요. 봅니다. 연합주의자다. 전 연합주의. 정의당에도 독자 노선파가 많은데. 네. 아니 저는 연합주의자예요. 예. 그거 없이는 뭐 생존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또 조만간 모셔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장 일렬 김종대 정의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